할아버지, 지금 저 사람이랑 계약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다음 수는 배신이에요. 9살 꼬마의 한마디에 재벌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도 얼어붙었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말이 맞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지. 하지만 틀리면 네 할머니 기원 오늘부로 문 닫는 거야. 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보았길래 재벌 회장의 걸음을 멈춰 세운 걸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상가 골목 한쪽에 낡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성기원.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글씨였지만 그 앞을 지나는 동네 사람치고 이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담배 냄새 대신 오래된 종이와 나무 바둑판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중년 사내가 바둑돌을 신중하게 내려놓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9살 사내아이가 팔짱을 낀 채 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흙돌 하나를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릴 때마다 도윤의 눈동자가 함께 움직였어요. 잠시 후 사내가 마침내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그 수 두시면 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길 것처럼 말씀하세요? 기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어요. 옆자리에서 훈수를 두던 노인 하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던 할아버지도 안경 너머로 눈을 치켜떴습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바둑판 위의 돌들을 손등으로 쓸어버렸어요. 검은 돌과 흰 돌이 바닥에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린 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좁은 기원 안에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흩어진 바둑돌 사이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마치 늘 있는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계산대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 오연자가 그제야 걸어 나왔습니다. 74의 나이였지만 등이 고닫고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손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지만 나무라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 게 맞으면 말해도 된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함부로 꺼내는 건 안 돼. 낮은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 오후 기원 문을 두드린 사람은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건물주가 보냈다는 말과 함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는 통보와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연자의 손끝이 종이를 쥔 채 가늘게 떨렸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기원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에도 오연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엄마 한소영이 퇴근길에 기원에 들렀습니다. 하늘그룹 계열사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소영은 늘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다 말고 갑자기 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을 스치기만 했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기원 안을 갈랐습니다. 오연자가 놀라 뛰어왔고 옆가게 주인이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우는 동안 도윤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의자에 앉은 도윤은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진료실 문을 향해 있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한참 뒤 나온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연자와 조용히 몇 마디를 주고받는 동안 도윤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성기원에 도사 손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손님들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짚어낸다는 말이 슈퍼 계산대에서 미용실 의자에서 오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 누군가는 신기해했고 또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학교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도윤 주변에 몰려들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야, 너 정말 사람 마음 읽는다며? 그럼 내 마음도 맞춰봐.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 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학교 앞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낡은 등산 모자를 눌러 쓴 노신사의 옆얼굴이 잠깐 스쳤어요. 도윤은 그 얼굴을 오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원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오연자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고 도윤도 무심코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낡은 등산 점퍼 자락이 흔들렸어요. 책 넓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딘가 낯익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인은 문턱을 넘어서며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낡은 등산 점퍼에 흙 묻은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언뜻 보면 동네 마실 나온 늙은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발끝을 정확히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언가를 지휘해온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오연자가 계산대에서 일어나 자리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손을 가볍게 저으며 스스로 창가 자리로 걸어갔어요. 도윤이 앉아있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꼬마랑 한판 둘 수 있겠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바둑판 위 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나무 그릇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은 처음 몇 수까지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10수쯤 지났을 때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놓기 전마다 시계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한 번씩 훑쳤어요. 도윤의 눈이 그 손목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 시간 없으신가 봐요. 자꾸 시계 만지시네요.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정지였어요. 곧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허, 예리하구나.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닐 텐데. 도윤이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노인의 눈썹, 입가, 그리고 다시 손끝으로 옮겨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골목을 채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계신 분이 아니세요. 훨씬 높은 자리에서 오신 것 같아요. 기원한 공기가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오연자가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표정을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미세한 움직임이었어요. 이내 노인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내 다음 수도 맞춰보겠느냐? 도발이었습니다. 도윤이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끝으로 판 위를 천천히 훑다가 흑돌 하나를 짚었습니다. 여기 두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이기는 수가 아니라 시험해 보시는 수예요. 노인의 손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였어요. 놀란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했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국이 끝난 뒤 노인은 찻값이라며 지폐 몇 장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액수가 지나치게 많았어요. 오연자가 놀라 돌려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뜬 직후 창가 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작은 옥돌 하나였습니다. 바둑알처럼 보였지만 광택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도윤이 그것을 집어들자 손바닥에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연자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받은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다시 꺼내 형광등 아래서 몇 번이고 읽었어요. 숫자를 짚어가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 한쪽에 누워 옥도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소영이 퇴근 후 기원에 들러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얼굴빛이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하늘그룹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면 중앙에 선 인물이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도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옥도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 속 얼굴과 며칠 전 이 자리에 앉아 있던 노인의 얼굴이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자막 아래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하늘그룹 회장 정도한. TV 화면 속 얼굴과 며칠 전 창가 자리에 앉았던 노인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도윤의 손에서 옥돌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연자가 놀라 뉴스 화면과 손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자막에 박힌 이름 석자, 하늘그룹 회장 정도한. 그 이름이 낡은 기원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연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셔터를 내리는 손끝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학교와 기원을 오가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손끝에 닿았던 옥돌의 서늘한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기원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어요. 고개를 든 오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도환이었어요. 이번에는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갖춘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젊은 남자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각진 어깨에 날렵한 걸음걸이 정재현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한 걸음 늦게 문턱을 넘으며 실내를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인사드려라. 우리 아들입니다. 정도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도윤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정재현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이 꼬마가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그럼 저랑 한판 두시죠. 말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기 아래로 얕잡아 보는 기색이 선명하게 묻어났어요. 도윤은 대답 없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정재현이 맞은편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여유로운 자세였지만 손끝은 그 여유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 몇 수는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10대 수쯤 지났을 때부터 정재현의 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어요. 시선은 자꾸 판이 아니라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짧고 빠른 곁눈질이었어요. 도윤은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정재현이 돌 하나를 성급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판 모서리를 살짝 스치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정재현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 지금 웃고 있는데 손은 계속 초조해요. 정재현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그 아래 턱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어요. 오연자가 계산대 뒤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도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아저씨. 다음 수는 배신이에요. 기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재현의 손에서 바둑돌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나무판 위로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재현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어린애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몸짓은 서둘렀습니다. 재킷깃을 정리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재현은 기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다시 딸랑 울렸어요. 정도환은 아들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마주했어요. 방금 그 말 왜 한 거냐? 목소리에 녹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보였어요. 회장님이 걱정돼서요. 정도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흔들림이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기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59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해외 합작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정도환은 서명란 위에서 펜을 든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만 되돌아왔어요. 다음 수는 배신이에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도환은 결국 펜을 내려놓았어요.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오 실장, 내일 예정된 계약 잠시 보류하도록 하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도철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환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9살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겹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정도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회장님,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리모컨을 들어 집무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붉은 속보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합작 투자 대행사, 대규모 부동산 사기 정황 포착, 국내 기업 여러 곳 피해 신고 접수. 정도안의 눈이 같은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등 뒤로 오도철이 서류철을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회장님, 오늘 검토하시던 그 계약건입니다. 대행사 실체가 전부 유령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도철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도아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류철을 펼치는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첨부된 계약 조건과 투자 규모가 낯설게 다가왔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명 직전까지 갔던 그 서류였습니다. 만약 오늘 서명했다면 투자금 전액이 유령법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오도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도아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 눈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가운데 낮에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다음 수는 배신이에요. 9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도안의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가만히 짚었어요. 수십 년간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법률 검토서보다 서류상 하자 하나 없던 그 계약을 멈추게 한 것은 바둑판 앞에 앉았던 아이의 한마디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는 재무팀장과 법무팀장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재무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피해 규모를 설명했어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손실 규모가 수백억 대에 이를 뻔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뒤이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대행사를 추천한 경로를 조사한 내용이었어요. 이 대행사 공식 채널이 아니라 내부 추천으로 올라온 겁니다. 정도안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내부 추천이라는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도안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의 얼굴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원에서 마주쳤던 아들의 눈빛,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서던 서두른 걸음걸이였어요. 보고를 마친 두 사람이 나간 뒤 정도안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도심을 내려다보는 눈이 흔들림 없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정도안의 눈가가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애써 눈을 감았다 뜨며 감정을 삼켰어요. 그날 오후 정도안은 오도철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기원 조용히 알아봐. 할머니와 그 아이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오도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살짝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이 사람을 모셔왔지만 회장이 이렇게 직접 누군가를 집으로 부르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성기원에는 낯선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조심스럽게 기원문을 두드렸어요. 오연자가 문을 열자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늘그룹 회장님께서 두 분을 자택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봉투를 받아든 오연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연자는 봉투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그 종이를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오연자는 대답 대신 도윤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넘겼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방 안에서 도윤은 이불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옥도를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내일 그 집에 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옆방에서는 오연자가 낮은 목소리로 소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아,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것 같다. 도윤이가 본 게 정말 큰일인가 보다.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좁은 방 안가득 내일에 대한 불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산대로에 자리한 회장 자택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오연자와 도윤이 뒷좌석에서 내리자 넓은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조약돌길 양옆으로 손질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현관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50대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말을 건네는 손끝이 옷자락을 살짝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연자는 별다른 낌새를 느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 여자의 얼굴을 잠깐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넓은 통유리 창 너머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내다보였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정도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반가운 기색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어요. 먼 걸음 하셨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자리를 권하는 손짓에 오연자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앉아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높은 천장도 값비싸 보이는 가구도 아이의 시선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까 그 여자가 쟁반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찻잔 3개와 다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차 좀 드세요. 여자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도윤 앞에 잔을 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의 눈이 그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자가 몸을 일으키며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는 분명 올라가 있었지만 눈매는 그 웃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부엌으로 사라진 뒤 정도환이 찻잔을 들며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방금 들은 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가벼운 한탄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오연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마디 위로를 건넸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만지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동자가 부엌 쪽 문을 향해 잠시 머물렀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도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도환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연자가 그 낌새를 눈치채고 아이의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이미 부엌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아주머니요. 눈은 웃고 계셨는데 손은 안 웃고 있었어요.
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정도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졌어요. 오연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무어라 수습하려 했지만 정도환은 손을 가볍게 들어 그 말을 막았어요. 계속 말해보아라. 목소리에 노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도윤은 다시 부엌 문 쪽을 힐끗 바라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차를 내오실 때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원래 그런 게 아니실 수도 있어요. 정도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가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짧은 순간, 지난 몇 주간 반복되던 증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방금 지시한 일을 되묻던 순간들, 서명한 기억이 없는 서류들이 결제함에 꽂혀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정도환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을 내다보는 등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한참 후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이 내려주는 차만 마셨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벽시계 초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오연자는 도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 아이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자택 서재에 정도환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이 책상 위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는 수화기를 들어 조용히 오도철을 불렀습니다. 오 실장,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부엌을 좀 살펴봐야겠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오도철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움직이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자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오도철이 어두운 복도를 소리 없이 지나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손전등 불빛 하나가 좁은 원을 그리며 조리대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추었어요.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낯선 병 하나가 손전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찬장 안쪽 손전등 불빛이 낯선 병 하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투명한 유리병이었어요. 오도철은 장갑을 낀 손으로 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알약 몇 알이 들어 있었어요. 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오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양이었어요. 병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은 오도철은 미리 준비해 온 초소형 카메라를 찬장 틈새에 설치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렌즈의 각도를 몇 번이고 확인한 뒤 그는 소리 없이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방문 하나가 삐걱 낮은 소리를 냈어요. 오도철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잠시 후 아무 기척이 없자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다음 날 아침 오도철은 확보한 병을 들고 외부 감정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그 이틀 동안 정도환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건네받는 찻잔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잔을 입에 가져가는 척하다가 여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화분 흙 속으로 조용히 차를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오도철이 무거운 얼굴로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환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성분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낯선 화학 용어들 사이로 밑줄 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손상 유발. 정도환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소리가 잠깐 흐트러졌어요. 이걸 매일 아침 마셨단 말인가?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오도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정도환은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눈에 물기가 살짝 어렸다가 이내 다시 단단하게 가라앉았어요. 감정을 삼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도환은 오도철에게 하나의 지시를 더 내렸습니다. 그 여자 누구랑 연락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전화 기록부터. 조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통신사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여자의 휴대전화에 유독 자주 찍힌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오도철이 그 번호의 명의자를 조회한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류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시 회장실을 찾은 오도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번호 부사장님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정도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된 사실 앞에서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대학 졸업식에서 활짝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 위로 지금의 현실이 무겁게 겹쳐졌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회장 강필주가 회장실 근처를 서성이며 비서들에게 안부를 묻고 다녔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시냐는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도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서재 창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0년 지기였던 친구의 이름이 이 일에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창밖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도윤이 예전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집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어느새 퍼져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몰려들어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야, 진짜 회장님 집 가봤어? 부자야? 도윤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관심이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연자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니? 이런 큰일에 자꾸 휘말리는 게.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요. 그리고 엄마도요. 오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필주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건은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도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정도환은 아침 일찍 서재로 도윤과 오연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검은 세단이 조용히 기원 앞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정도환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그간의 상황을 짧게 설명했어요.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안건이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연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걸 다 밝히시면 안 돼요. 정도환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도윤은 손끝으로 탁자 위 찻잔을 가만히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먼저 잡으면 큰 물고기가 놀라서 도망가요. 지금은 모르는 척 하셔야 해요.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연자가 놀란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운 전략이었습니다. 정도환은 한참 동안 도윤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날부터 정도환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보고하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물었어요. 그게 뭐였지 하고 되묻는 순간 비서의 눈에 스치는 안타까움을 정도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은 서늘했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정재현이 보고를 하러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해외 합작 투자 관련 새로운 계획서를 들고 온 참이었어요. 정도환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눈을 껌뻑였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 했지? 정재현의 입꼬리가 순간 살짝 올라갔어요. 그 짧은 움직임을 정도환은 고개를 숙인 채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무너짐을 반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도철은 서인석이라는 이름의 의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강필주가 소개해 정기검진을 맡아온 주치의였어요. 병원 기록을 뒤지던 오도철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정도환의 최근 진료 기록에 실제 검사 결과와 맞지 않는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인지 기능 저하라는 문구가 실제 수치와 어긋나 있었습니다. 오도철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좁은 반지하 방에서는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퇴원 후 처음으로 도윤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의 얼굴빛이 예전보다 한결 나아 보였어요. 우리 도윤이 요즘 힘든 일 없니? 소영이 국그릇을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에게 걱정을 얹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낮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회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서인석이 작성한 진단서를 근거로 회장의 경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안건이 통과되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당분간 이사회 위임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도환은 그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손에 쥔 찻잔 손잡이를 감싼 손가락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필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회장실 근처에서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에도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정재현 역시 그 무렵부터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식 날짜를 앞당기자는 제안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는 걸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회의 자리에서 정재현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유독 짙게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체결식 날짜가 확정되었어요. 그 소식은 곧바로 정도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은 정도환은 오도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이 책상 위 서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 실장, 체결식 그날 마무리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끝내도록 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도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회장님. 정도환은 창밖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9살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어요. 작은 물고기를 먼저 잡으면 큰 물고기가 도망간다는 그 한마디가 이제 곧 큰 결전을 앞둔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체결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개의 좌석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이 자리했고 그 뒤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계약서와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이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강필주는 보좌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동선 한 번 더 확인해봐.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좌관이 전화를 걸고 돌아왔습니다. 자택에서 주무시고 계시답니다. 강필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안도가 스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무대 위에서는 정재현이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식이 시작되자 정재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강당의 웅성거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버지 정도환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은 제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 파트너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정재현이 자리에 앉아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만년필을 든 손이 서명란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조명이 일제히 꺼졌어요. 뒤이어 무대 뒤 대형 스크린도 캄캄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정재현이 펜을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 쪽으로 쏠렸습니다. 장비 문제인가? 앞줄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부엌간 새벽 시간대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조리대 앞에 선 여자의 뒷모습이 비쳤어요. 앞치마를 두른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첫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화면 속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하얀 알약을 꺼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알약이 찻잔 속으로 떨어지고 티스푼이 천천히 저어지는 모습이 대강당 스크린 위에서 오롯이 펼쳐졌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그 몇 초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정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것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강필주는 객석 옆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어 스피커에서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약도 넣었습니다. 곧이어 상대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용량 좀 더 늘려.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일이 커져. 대강당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건네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스크린에서 무대 위 정재현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정재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 영상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믿으시겠습니까?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임원 하나가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오갔어요. 근데 회장님이 진짜 편찮으시면 저 영상은 대체 누가 준비한 거지? 그 순간 대강당 후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빛 사이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짙은 감색 코트를 입은 정도환이었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며칠 전 서재에서 멍한 표정으로 같은 질문을 되묻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객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앞줄의 임원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어요. 강필주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프로그램 책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재현은 무대 위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정도환이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셔터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재현은 아버지의 걸음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무대 아래 객석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이 오연자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연자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소영 역시 두 손을 모은 채 무대 위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도환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대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한 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조명 아래 선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도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개의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잠깐 시선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애써 누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걸로 압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객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임원 하나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정도환의 시선이 잠시 정재현에게로 그리고 강필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제 아들이 그리고 30년을 함께해온 친구가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순간 갈라졌습니다. 정도환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목젖이 크게 움직이며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대강당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앞줄에 앉은 김전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가까이 이 사람을 모셔온 그였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정도환은 다시 눈을 뜨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감정을 다잡으려는 듯 한 차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이 회사와 함께해온 모든 임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대강당 후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울리며 무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서자 정재현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재현은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뻐끔거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고 있었어요. 강필주 역시 다른 수사관에게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대 아래를 지나 객석 사이로 이어졌어요.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낡은 그의 위신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그의 시선이 객석 구석 어딘가에 잠시 머물렀어요. 작은 아이 하나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어요. 강필주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 은성기원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간 뒤 오도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인석이었습니다. 강필주 부회장님의 지시로 회장님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정상 수치를 인지 기능 저하로 바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대강당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김전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년을 모셔온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대강당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미국 측 파트너사 대표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 정도환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을 거치기도 전에 두 사람의 눈빛이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보여주신 정직함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이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정도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서 낮은 박수 소리가 시작되더니 이내 대강당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도환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이 객석 구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가닿았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정도환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이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박수가 잦아들 무렵 대강당 안의 공기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도환은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눈에 띄게 달라진 듯 했습니다. 뉴스마다 한울그룹 사태가 보도되었고 9살 아이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도윤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학교에 갔고 하교 후에는 은성기원에 들러 할머니 곁에서 바둑돌을 정리했어요. 정도환이 아이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애써준 덕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검은 세단이 다시 기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도환이 직접 내렸어요. 예전처럼 낡은 등산복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음걸이에서 예전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어요. 할머님, 도윤아,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정도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연자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정도환은 자리에 앉는 대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연자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은성기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더 이상 임대료 걱정도 재개발로 쫓겨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연자의 손이 종이를 쥔 채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저희가 이렇게까지 받을 이유가... 말끝이 떨려 나왔습니다. 정도환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유는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손수 이 아이를 키워주셨고 그 아이가 제 목숨과 회사를 지켜줬습니다. 오연자는 서류를 쥔 손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참았던 숨이 짧게 새어나왔어요. 옆에 서 있던 도윤이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정도환은 이어 소영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소영 씨, 회사 내에 정식 사무직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몸도 편찮으신 걸로 아는데 이제 무리한 일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소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는 속도보다 흐르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오랫동안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도환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도윤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이 회사도 살았어. 목소리에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없이 정도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진짜 안 힘드신 거예요? 정도환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도윤은 그제야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에 번지는 순간 오연자와 소영의 눈에서도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도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내 욕심입니다만.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나무 바둑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이 곱고 윤이 나는 원목이었어요. 가끔 나랑 한 판씩 더 줄 수 있겠느냐? 요즘 마땅한 적수가 없어서 말이다. 도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정도환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은성기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았던 간판은 새로 칠해졌고 삐걱거리던 창틀도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근심 걱정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연자는 예전처럼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바둑을 가르쳤고 소영은 회사에서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와는 여전히 등산복 차림으로 은성기원을 찾아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윤과 마주 앉으면 그 순간만큼은 재벌 회장도 9살 아이도 그저 바둑을 즐기는 두 사람일 뿐이었어요. 돌 놓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기원 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면은 재벌 회장이 9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은 오히려 가장 늦게, 가장 아프게 알아차리게 되는 법이더군요. 그것을 먼저 알아본 도윤의 능력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오래도록 진심으로 바라봐 준 마음,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도 거창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낡은 기원과 엄마의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조금 더 바라봐 주면 좋을 마음이 있진 않을까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눈빛 한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